알렉산드르 듀마 지음 동백꽃 아가씨 1.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그 말을 익히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듯이 각이한 작중인물을 만들어내려면 인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 작중인물을 창조할 나이가 못 되어 다만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그래서 이야기는 실제 있은 일이어서 그 여주인공을 내놓고는 모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파리에는 내가 여기에 써놓는 사실의 대부분을 본 사람이 많으니만큼 나의 말만으로 불충분하다면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하여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것은 이 이야기에 필요한 일련의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며 그 내막을 알지 못하고는 재미있고 완결된 이야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일련의 내막을 어떻게 하여 내가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여기에 쓰기로 한다. 1847년 3월 12일 이날 나는 라피트 거리에서 가구류와 골동품의 경매를 광고한 한 장의 누런 종이장이 커다랗게 나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물건들은 그 소유자가 죽었기 때문에 경매한다는 것인데 그 소유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16일 12시부터 5시 사이에 앙땅거리 9번지에서 한다는 것. 그 집과 가구류를 보고 싶은 사람은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오라고만 쓰여 있었다. 나는 본시 골동품 애호가였기 때문에 사고 안 사고는 별 문제로 하고 어쨌든 보는 것만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튿날 앙땅거리의 9번지로 갔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으나 한 무리의 남녀가 벌써 몰려들고 있었다. 그중 부인들은 모두 비로도 옷을 입거나 카슈미르 쇼를 어깨에 걸치고 문 앞에다는 마차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축들이었으나 눈앞에 사치한 물품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거나 부러워하는가를 나는 인차 알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는 바로 창녀가 살던 방이었다. 대체로 사교 부인들, 여기에는 귀부인들이 있었다. 사교 부인들이 보고 싶어 한 것은 이 방이었을 것이다. 그 부인들은 창부들의 화장법을 배웠으며 그들과 함께 섭슬리기를 좋아하였다. 사실 창부들도 극장에 자기네의 칸막이 좌석을 가지고 있었으며 파리 거리에서도 자기네의 미모와 금강석과 방탕으로서 사치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로 말하면 이 방의 주인은 이미 죽은 뒤가 아닌가. 그러니 가장 행실이 방정하고 정절이 굳은 부인들이 이 방 안에 들어와도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 하긴 죽음이 바로 이 불결한 방 안의 공기를 말끔히 씻어버린 셈이기도 하다. 사실 이 귀부인들의 구실은 이 방의 주인은 모르면서 그저 물건을 경매한다기에 왔다고 할 수도 있었다. 광고를 보고 물품들을 미리 골라 잡으러 왔다고 하면 그만이리라. 그래서 이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통하여 이미 그전부터 익히 들어온 이 창녀의 생활을 아무 거리낌 없이 찾아보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안의 신비로움은 그만 여주인공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려서 주인 마님들은 아무리 두리번거리고 눈을 밝혀도 그가 죽어서 팔게 되었다는 물건들만 눈에 띌 뿐 그가 몸을 팔던 흔적은 가뭇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 안에 팔릴 물건은 꽤 많았다. 가장진물은 훌륭한 것들이었다. 브루코 세공의 책상과 의자, 중국제 꽃병, 섹스의 탁자, 비단, 비로도, 레이스 등 빠진 것이 없었다. 나는 여기저기 방안을 돌아가다 귀부인들의 뒤를 따랐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페르시아의 꽃무늬 천이 드리운 한 방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돌아보고 나오는 부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못 볼 것을 본 듯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오히려 더 보고 싶어져서 돌아본즉 그것은 분장실인데 거기에는 그가 죽기 전에 사치를 다하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벽 밑으로 길이 6자, 폭이 3자 되는 커다란 책상이 있고 그 위에는 옥고크 아디오보 석상점에서 나온 보석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훌륭도 하거니와 양을 보아도 결코 한두 명 정부에게서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화류계 창녀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 어색한 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물건이든지 흥미를 가지고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정겨로운 물건들에는 가지가지 약재로 된 이름이나 명판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 하나하나가 가엾은 여자의 매음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이 보통의 징벌이 내려질 때까지 살려두지 않고 늙어서 매력이 사라지기 전에 아직 젊음의 아름다움과 호화로움이 그대로인 때에 급사하게 만든 것은 확실히 크나큰 자비라고 느껴졌다. 사실 죄를 많이 진 늙은이를 보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더하여 품위도 없어지고 누구의 흥미도 끌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다만 우둔하게 돈을 망탕 써버린 것만을 뉘우치는 것이다. 나는 예전에 그러한 일을 해온 한 노파를 알고 있다. 그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는 별로 과거를 생각해 할 만한 것이 없었다. 풍문에 따르면 그도 젊었을 한때는 딸 못지않게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 노파는 자기가 딸을 키우던 때와 같은 천한 짓을 그 딸에게 시켜 자신의 늙음악 봉양을 부탁할 때가 아니면 결코 너는 나의 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내지 않았다. 루이즈라고 하는 불쌍한 이 딸은 자신의 희망이나 정욕에 의해서도 아니고 더욱이 향락을 바라서도 아닌 그 어떤 의무적인 직업을 익히듯이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다. 일찍부터 방탕한 생활에 습관된 데다가 끊임없이 앓는 몸인 그 딸에게는 선악을 식별하는 지혜가 없었다. 신이 애당초 그런 지혜는 그에게 주지 않은 듯도 싶지만 그런 지혜를 주려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그가 어머니와 함께 큰 길을 걷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극성스럽게 대해주는 듯이 보였다. 그 무렵 나는 아직 매우 젊어서 몹시 저속한 정욕이 북받치지도 않는 바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방탕한 노파의 모습을 볼 때면 경멸과 혐오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곤 하였다. 그리고 딸에게서도 순진성과 우울을 담은 듯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아가씨는 모든 것을 단념해버린 모습이었다. 어느 날 그 아가씨의 얼굴색이 밝아졌다. 어머니의 분부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이에 신은 그에게 조그만 행복을 허락해준 듯 싶었다. 이 처녀를 아주 무력한 인간으로 만든 신일망정 아무 위안도 안 주고 고통 속에만 처박아둘 수는 없을 것이었다. 언제인가 처녀는 자기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처녀에게는 그러한 때에 기쁨으로 가슴을 들먹일 수 있는 순결성이 아직 남아있었다. 인간의 영혼은 괴이한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 루이즈는 자신에게 있어서 더 없는 기쁨인 이 일을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대개 이런 이야기는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것이고 나로서도 쓰고 싶지 않지만 하나의 사실이기에 이야기할 뿐이다. 세상에서는 잘 들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비난하거나 잘 판단도 하지 않고 멸시를 하는 그런 여자들의 불행과 고통을 두고 이따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정 필요가 없다면 나는 이 이야기를 쓰지 않고 말 것이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말하였는가?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쑥스러운 이야기이긴 하나 어머니는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둘이서 살기도 어려운데 새 식구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는 아이를 낳느라고 자리에 눕든가 하면 그만큼 벌에서 손해난다. 이튿날 어머니의 동무라고 하는 산파가 루이즈를 찾아왔다. 루이즈는 그로부터 4-5세 동안 이부자리 안에 있다가 일어났다. 이제까지보다도 더 새파랗고 여윈 모습이었다. 그때로부터 석 달이 지나서 어떤 사나이가 루이즈를 동정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쳐주려고 친절을 다하여 주었으나 그 산파가 너무 난폭하게 수술을 한 탓으로 루이즈는 그만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다.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은 장식품을 바라보고 있느라니 이 이야기가 나의 머리에 되살아났던 것이다. 시간이 퍽 지났던 모양으로 이제는 나와 방지기밖에는 누구도 없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는가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이전에 여기에 살던 사람 이름을 좀 알 수 없을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마르그리트 고띠의 양이입니다. 나는 그 여자의 이름도 얼굴도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하고 나는 그 사나이에게 말하였다. 마르그리트 고띠에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죽었는가요? 아마 3주일 정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집은 왜 구경을 시킵니까? 이렇게 하면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으리라고 채권자들의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부를 보이면 요구자가 먼저 물건을 보고 구미가 당길 테니까요. 그럼 그 여자는 빚을 졌던가요? 그럼요. 저도 많이 졌죠. 그래, 경매에서 들어온 돈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되고도 남을걸요?
남는 것은 누가 가지게 되죠? 그의 유가족이겠죠. 그에게 유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 지키는 사람은 나의 속을 알고 안심이 되는 듯 나의 인사를 받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가엾기도 하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혼자 말하였다. 그렇다면 분명 슬픈 죽음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몸뚱이가 지대로 있는 동안에만 벗이 있기 마련이니까. 나는 저도 모르게 마르그리트 고띠에의 운명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많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여자에게는 한없는 동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정심을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여행증을 가지려고 시청에 가던 도중 가난해 보이는 한 여자가 길에서 2명의 경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은 다만 그 여자가 서럽게 울면서 이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태어난 지 2석 달 된 갓난애와 입을 맞추고 있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겉모양만을 가지고 그 여자를 경멸하는 버릇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